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5년) 만에 3 아미고스가 만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가 되길 원하는 대통령이 될 처지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이번 주 모더나 백신을 모든 성인이 맞도록 하는 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반면 플로리다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제한 법안에 오늘 서명합니다. 로만 카톨릭 주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치하지 않는 성찬식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료 하원 의원을 살해하는 애니메이션을 트위터에 올린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 견책됐습니다. 혹시 가솔린값 인상이 부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연방통신위원회가 조사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미국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넘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크레딧 카드 한 번 사용할 때보다 100만 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3 아미고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 아미고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테너, 그리고 보니까 그 테너들도 3 아미고 파라 셈프레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2016년도에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 정상이 만났을 때, 그때 지금 미국 정상과 캐나다 총리는 똑같지 않은 사람이네요. 한 사람만 똑같네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만 같은 인물이었고, 미국은 당시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고, 멕시코도 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3 아미고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미국 남쪽 멕시코와 미국 북쪽 캐나다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정규적인 친구들의 미팅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미팅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일단 깼죠. 그리고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조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먼저 만나고, 그 뒤에 이제 그 오브라도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동부 시간으로 4시 45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시 45분이 되면 3개국 지도자가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왜 이런 그 새로운 회담을 하기나 하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미팅을 안 했죠. 정규적으로 있는 미팅을 안 했을 때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캐나다가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스틸 그 강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와는 이민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제조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캐나다 대통령 총리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모욕 같은 것도 했고 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캐나다와 그 멕시코에서도 이거 동맹으로 정말로 그 딱 그 옆 동네의 동맹국으로 생각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멕시코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금 관계가 나아지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6년 3 아미고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뿐만이 아니라 북미 대륙에서도, 물론 북미 대륙이 이제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가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그 땅의 넓이로나 미국 대륙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 미국 대륙에서의 3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 영향력을 중요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뭐 결속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뜻.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유럽의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오늘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에게도 하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뭐 지금 뭐 세금 공제를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해주는데 단지 뭐 미국도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USA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멕시코의 전기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도 조금 당연히 조율을 할 테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특히 에너지 이슈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취소했죠. 캐나다에서부터 이제 쭉 미국까지 오는 그 오일 파이프라인이 뭐 환경 보호론자들이 고소도 많이 했었고 환경을 해친다. 특히 이제 미시간 쪽을 통하는 미국의 여러 개 주를 통하는 이것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공통적으로 물류 공급망 같은 것도 말을 할 테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 그 기후 변화 정상 회의에서 서로 얘기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고 이민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따로따로 접근하겠다. 아마 이러한 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의 그 강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했었던 말이 미국의 안보에 뭐 캐나다가 뭐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틈이 났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틈을 메워보려는 그런 거죠. 뭐 경제적으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뭐 다 다시 하고 저 이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프타는 기억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다시 다져보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지정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맹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더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다시 그 전후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한 번 당한 멕시코와 한 번 당한 캐나다는 미국을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만큼 오바마 때까지 그때만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다른 나라에 백신을 보낸다. 물론 뭐 백신의 그 특허권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 미국 대륙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도 얼마큼 보낸다. 이 같은 서약도 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지금부터 한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오늘 끝나고 나면은 오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쯤에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정상회담을 탑뉴스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내려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말씀드릴 때 늘 같은 여론조사 기구의 전후, 그러니까 전과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36%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37%였는데 그 사이에 또 내려갔다는 겁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가 2.8%로 잡혔고 1,37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등록된 유권자는 1,262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3%, 10월 달에 52%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또 지지율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외교 정책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이젠 다 잊혀진 얘기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이슈는 그 같은 그 외교 이슈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경제에 대해서는 34%의 응답자만이 지지한다고 했고 외교 정책을 다루는 것은 33%만 지지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의 이 경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59% 경제 핸들하는 것 나는 지지하지 않아. 외교 정책 지지하지 않아. 55%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지율이요 45%, 기후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후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인의 전반적인 지지율인 36%보다는 많은 편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의 1년쯤 지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킬이 좋아 라고 얘기한 사람은 37% 별로던데 57%.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51% 대 42%. 이것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3번의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다음 트럼프, 다음 바이든인데 오바마 때는 어땠냐면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뭔가 일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는 상당히 정직하다. 본인의 정책을 밀어나가는데도 신념을 가지고 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비전을 가지고 한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설령 정책에 있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의 거의 여러 가지 스타일 때문에 좋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고결함, 정직함, 성실함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정직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51%로 믿는 사람보다 정직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보다 9%나 많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사람, 미국 사람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팽팽합니다. 47% 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47%.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네요. 중간 선거도 1년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 산업안과 또 이제 곧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사회복지 지출안 또 함께 기간 산업 기후 변화 포함되어 있는 이 안이 통과돼서 1년 사이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만 어떤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1년 사이에 지지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또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 11월이야 해봐야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그 다음 2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안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 사람들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6%밖에 안 되는데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같은 여론조사 결과 57%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안은 더 많습니다. 58%가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12개 지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사는 현재로서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인데 이 7명 특히 제롬 파웰도 다시 재임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하나 공석입니다. 7개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두 사람은 12월 달에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 둘, 하나, 또 제롬 파웰 현재 연준 의장까지 합치면 4명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제롬 파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지 되죠. 7명 가운데 4명이면은 다수가 됩니다. 나머지 3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데 이 연준 이사의 의견이 왜 중요하는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이 조금 있어도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어서 싫어하는데 그 모든 것을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최저의 실업률 유지, 경제는 성장하고 최저의 실업률, 이 두 가지를 항상 연방준비제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준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인플레이션이 민주당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공급망 때문에 생겼고 경기부양책 때문에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경기부양책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 어느 시대에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트럼프 시대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보다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더 많은 액수를 입금시켜줬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 현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안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일에서 어디서 몇 퍼센트, 어느 행정부에서 몇 퍼센트 와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현재 내가 살기 좋으면 이 대통령이 잘한 것이고 못하면 못한 것이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이건 정치 게임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인 것도 확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안이나 기간산업안이 빠른 시일 안에 내년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확 낮추고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솔린 값도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안 인기가 좋지만 그것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사고 팔고 이자율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권한이 있는 연준 의장, 연준 이사들에 달린 겁니다. 공개시장위원회는 멤버가 12명입니다. 그렇지만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준 의장의 말을 상당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둘기파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성장시키고 막 실업률을 낮추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연준 멤버들이 매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강하게 어떤 그 정책을 쓰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매파 연준을 원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중도 성향의 그 뱅커들을 이 중앙은행 이사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안전하니까 또 비교적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영향력을 주려면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이 매파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어떤 강성의 연준 의장을 또 의자가 아니라 멤버라도 원해야지 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 잡아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내년 선거 이후에 뭔가가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 지고 다음 공화당 행정부가 이어받느냐 그것도 지금 연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약간 종교적인 것 그러나 정치가 섞여 있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100년 동안 24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놀라운 뭐 샤킹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전해드렸었던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36%.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겁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5표만 필요하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1표만 더 필요하게 됩니다. 상원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원은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빠르면 오늘 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속보를 보죠. 오늘은 네.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로만 카톨릭 미국 주교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사흘. 벌써 오늘 18일이네요. 제가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라고 전해드렸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성찬에 대해서 뭐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했는데 30페이지짜리 서류이고 그리고 222 투표까지 했는데 뭐 8이 나왔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222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지하지 않는다가 8이었는데 또 뭐 다 확실하게 세세하게 해석이 된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교회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성체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규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스터리라고 할까요? 1년 내내 논쟁이 됐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낙태 지지자에 대해서 성체를 주는가 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특별한 공직자나 정치인이 카톨릭 신자일 경우에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이 안 자체에서 굉장히 드물게 언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과 충돌하는 것, 교황과 충돌하는 것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써 있네요. 정확하게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카톨릭 교회의 믿음과 모범적인 자세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주교들 가운데서도 로스앤젤레스가 자신의 교구인 호세 고메즈 주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2주일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낙태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규적으로 카톨릭 미사에 참석을 해서 성체를 받는다.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주장이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뭐 성체 받지 말아야지 되는가? 이런 결론은 결국은 내리지 않고 주교회의는 끝났습니다. 교황은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찬 자체를 정치성인 것을 종교로 끌어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뭐 어느 대통령보다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오랜 시간을 만났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리고 나서 교황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good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체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단히 해피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충돌이 있고 싸울 것 같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니 결국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폴 고사 의원은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인데 어제 견책됐습니다. 감시개혁위원회, 천연자연위원회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처벌인 거예요. 지난번에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소위원회 위원 자격까지 박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유지하고 있대 그 위원회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폴 고사 의원은 아예 이제 그 멤버에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처벌의 견책의 의미에서 했거든요. 찬성 223대 반대 201. 굉장히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을 자신이 얼굴을 씌운 거예요. 검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얼굴을 이렇게 씌우고 본인이 이제 살해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그 강한 처벌, 그 소위원회의 자격 자체를 일단 박탈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5번 있었고 미국 의회 역사를 합쳐서 24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견책당하고 그 소위원회 멤버 자격 박탈하고 하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보다 더 강한 벌을 받은 겁니다. 11년 전에는 민주당 의원이 그 소위원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잘 알려진 그 찰스 링겔 의원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애니메이션으로 동료를 뭐 이렇게 살해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사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충성파고 극우파라고도 의회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본인이 이제 어제 이제 뭐 투표 같은 것 하기 전에 의원들이 전부 뭐 서로 얘기하고 하잖아요. 본인이 마스크 썼는데 보니까 이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썼고 누구를 뭐 화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이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민이 이 나라를 위험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이 콜테스 의원 그렇게 그 트위터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공격받은 의원은 이 견책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미국의 또 연방 하원 의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키 그 스피어스라고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이 민주당 의원은 내가 공화당이라서 발의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을 했으면 이 같은 견책안을 발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당파적인 투표였는데 공화당에서 2명만이 이 의원을 그 멤버에서 이제 멤버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리스 체니 와이오밍주의 의원과 아담 킨징어 의원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아담 킨징어 의원은 뭐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렇다고 하고 리스 체니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또 공화당의 어떤 그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와이오밍주의 연방 하원의원 그 지역은 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본선에서는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데 지금 예비선거에서 하원의 서열 3위였던 리스 체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해서 그에게 탄핵 투표를 했다 해서 뭐 와이오밍 주에서도 공화당 자격을 박탈해야지 된다는 투표를 2번이나 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 체니가 예비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공화당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명 의원들 그렇고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아니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런 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뭐 각자의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봐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폴 고사 의원이 62살입니다. 62살의 남자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은 32살의 여자 의원입니다. 직장에서요. 의회는 직장입니다. 그분들 봉급 받잖아요. 약 연봉 15만 달러 정도 되는 15만 달러는 조금 더 되겠네요. 그 돈 받고 일하는 나라 일하는 431명 가운데 2명인데 이 2명이 싸운 겁니다. 한 사람이 62살의 남자가 32살의 동료 의원을 직장에서 뭐 이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칼로서 이런 것을 트위터에 비디오를 90초짜리를 올렸을 때 만약에 이 다른 그 435명이 있는 직장이니까 다른 그 직장인들과 또 그렇게 당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 자체가 회사에 뭐 인사과나 어디에 불만을 그 총무과나 불만을 접수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휴먼 릴레이션 그 디파트먼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가 아니면 이 폴 고사라는 직원에게 어떠한 견책, 벌, 경고 같은 것을 줘야지 그게 맞는 것인가를 보면 되고 민주당은 찬성, 공화당은 2명을 제외하고 뭐 벌 줄 필요 없다. 뭐 농담인데 어때? 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뭐 다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는요. 애들도 아니고 의회가
뭐 12살도 아니고 6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도 배심원 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일 그 리튼하우스라는 위스콘신 주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를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어떤 그 상해를 입힌 이제 원 피고죠. 피고에 대한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변호사가 미스트라이얼을 요청을 하더군요. 미스트라이얼이라는 게 결국은 결론 없이 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것. 그 뒤로 이제 그 민사와 형사 또 다른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형량이 지금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미스트라이얼을 요청을 했고 미스트라이얼이 되는 경우에 이유 자체는 비디오 결정적인 그 비디오 과연 그 현장에서 누구를 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피고의 포지셔닝 같은 것. 근데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미스트라이얼 요청이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요. 잠시 뒤에 지금 연료값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거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과는 다른 그 지금 조치를 취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솔린 값 막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내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엑선모빌이라든가 쉘 같은 오일 회사에게 지금 그 걸프만에서 일부 지역에서 오일 시추를 할 수 있으니까 비링해라 하고 1억 9,200만 달러 정도 비링 시추 그 리스를 주는 겁니다. 리스에 뭐 다 뭐 경매에 붙여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환경주의자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 무슨 오일 수백만 에이커의 오일 가스 시추를 뭐 특정 그 일정 기간 동안이겠죠. 경매를 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많이 있었죠. 뭐 알래스카에서 풀어주고 어디서 풀어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처음 하는 이 이유가 다 에너지 이 문제와 연관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또 가솔린 값이 올라가는 것도 정확하게 올라갈 만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렇다는데 이때를 틈타서 은근슬쩍 거기에 뭔가를 얹어놓은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해라라고 연방무역위원회의 행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에 오더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ask하는 거죠. 오일 회사라든가 가스 회사가 가솔린 값이 뭐 오른다 하더라도 그만큼이나 올랐어야지 되는가 여기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쳤는가 조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를 그 캐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것은 많이 그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 캘 때 뭐 미국 평균 가정이 한 달 쓰는 전기 그만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비교를 해보면 크레딧 카드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 100만 번도 더 사용을 해야지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쓰는 에너지는 거의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이거 환경을 너무나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비트코인 시리로 가겠다는 곳이 마이애미에 이어서 뉴욕까지 나오고 이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들도 원하면 비트코인으로 봉급을 주겠다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뒤에 있는 그 시스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래에 어떤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아직 그 시장의 그 직무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그 페이먼트하는 수단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뉴욕을 비트코인 아주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새로운 생각 방법, 말하자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지 되는데 비트코인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뉴욕 시장의 마음인 겁니다. 마이애미가 2월 달에 그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해서 뭐 이 비트코인 연례 회의가 가장 큰 연례 회의가 마이애미에서 열렸었잖아요. 당연히 마이애미도 공무원 봉급 뭐 비트코인으로 원하면 준다고 하고 해서 그랬는데 업계에는 그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말하자면 그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업계에. 그러니까 또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거 기후변화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나오는 탄소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보다 더 많은 그 탄소량을 방출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네덜란드보다 조금 뒤에 있을 뿐이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활적으로 돌려보면 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뭐 거의 7만 달러 됩니다만은 비트코인 1달러의 가치는 사람의 건강과 어떤 그 환경의 기후 변화에 0.49센트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비트코인 1달러 가치 그것을 하려고 49센트라는 건강과 기후가 손해를 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나 마이애미 시장이 여기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중국이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를 하고 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왜 우리가 나라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돈 거래를 해야지 되지? 왜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 MIT 같은 데서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실험해보라고 하고 뭐 와튼 스쿨,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도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도 이 미래를 그쪽으로 간다 하고 보는 시장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중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유적으로 돈을 그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어. 우리 공산당이 장악을 해야지 하고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은 국가의 부거든요. 돈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 많은 부를 중국은 포기했습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그렇게 넘어오면서 뉴욕의 시네칼 레이크라는 커뮤니티는 너무 날씨가 뜨거워진대요. 아주 핫해진다고 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또 그 테네시주도 여러 군데가 그런데 테네시주의 유명한 데가 어디를 말씀드리면 돼요? 존스보로를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점점 뜨거워지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사람들이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정책 입안자들이 알아서 잘 할 일인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와서 좋을 일과 나쁠 일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또 비트코인 채굴은 미국에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규제 같은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에너지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러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식품의약국이 이번 주 하면은 뭐 내일 모레밖에 안 남았네요. 모더나 백신 모든 성인에게 맞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할 예정이랍니다. 아마 확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 뭐 뉴멕시코 이런 주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 메인, 캔사스주도 모든 성인에게 18살 이상이면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더나도 당연히 부스터샷이고요. 그리고 백신 생산을 1년에 10억 도수 정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이 팬데믹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렇지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인데믹으로 돼간다는 것을 연방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1월 4일부터 하겠다고 했었던 행정명령은 지금 법원에 따라서 그 판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클리어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1월 4일부터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노동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부의 이제 관할 부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1월 4일부터 직원 100명 이상인 곳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바로 그 안을 얘기를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의 그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데스크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서명하도록 주지사 데스크에 올라가 있고요. 네, 이게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뭐 1440년 이후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긴 시간의 월식이라고 하거든요. 달이 해에 가려지는 이번에 97% 거의 전부의 월식이죠. 새벽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보름달이던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늘 한번 봐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